성착취물법 영상 박사방 N번방 방지법이 통과. N번방. 만일 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너무 형이 세지 않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미권 국가는 피해자들이 중학생 정도 나이면 네. 일단은 아주 엄벌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음란물 유포 범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미성년자 포함 최소 7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되고 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N번방 사건입니다. 그런데 N번방을 운영했던 이들이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소 직후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리 봉사활동도 해놨네요. 범죄 전력이 없다 또는 반성하고 있다 이런 애매한 단어로 처벌을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오늘날 N번방 사태를 더 불러온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N번방 사건이 만약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이들은 몇 년형을 선고받게 될까? 다크웹 사건 때도 그렇고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법원의 자세나 또는 판단 자체가 되게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그에 대한 미국 공소장만 봐도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혐의는 모두 6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광고 공모, 광고, 제작, 배포 공모, 배포, 범죄 수익 세탁. 반면 한국 법원은 손정우에게 단 2개의 죄만 물었습니다. 음란물, 제작과 유포. 미국은 이거 성착취 행위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라고 하고 있어요. 옛날 사고에서 그대로 아직 크게 못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법조항도 한국처럼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그 실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공모한 부분 별도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뭐 조주빈, 각각, 강원 등도 아동 성착취 영상의 제작 공모, 유포 공모, 그다음에 광고 공모, 그리고 자금 세탁. 이건 이제 확실하게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형을 가중하거나 감형하는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어서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한 한국과 굉장히 대비되는 점이죠. 유포된 영상의 수, 피해자의 나이, 그 영상의 내용, 그리고 범죄 은닉수단의 정교함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어요.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가학적이라고 한다면 더 가중이 되고 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면 더 가중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반성하고 있어 이렇게 뭉뚱그려서 약간 그 다음에 피해자가 다르면 각각 다른 범죄로 봅니다. 만약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으면 여러 개의 범죄를 범했으니까 형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 각각에 대한 형기를 차례차례 채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말이죠. 조주빈이나 각각 강훈의 경우에도 그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동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플러스 협박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서 형량이 더 높은 거에 그 형기만을 채우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 형량을 채우고 그 다음부터 다음 형량을 채우도록 판사가 그렇게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3번의 종신형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N번방. 만일 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초범이라고 해도 최소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운영자들의 죄명은 제작을 비롯해 최소 7개에 이르게 될 것이고 가중처벌 요소만 해도 이렇게나 많아지기 때문에 많게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만 했는데 어느 주에서는 100년 선고했다. 피해자가 많고 단순 합사는 아니지만 형이 100년, 200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사실 한국과 미국의 형량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건 단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바라보는 시선, 이 두 시선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게 한국이라면 미국은 피해자가 겪게 될 고통에 더 귀 기울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위해가 가해진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찍어 올렸으니 이것은 실제 어떤 가해진 강간이나 또는 폭력보다 가벼운 범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처벌에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떤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고 있지, 그 판결문이나 기소문이나 어디에도 피고가 사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해왔고 기소될 경우 그의 삶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미국 의회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인터넷에 배포된 뒤에는 이 복사본을 100% 삭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지속됩니다. 보통 상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게 가해자 처벌도 아니고 일단은 더 이상 유포되지 않게 해달라, 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빨리 지워주세요, 삭제해주세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삭제해도 뭐 몇 달 뒤, 몇 년 뒤에 실제로 저희가 17년도부터 지원하던 분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되게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여성들은 거래되고 있고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텔레그램 내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성착취 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가해자에게 한없이 관대해 보이는 세상의 분위기, 법조차도 마치 그들의 편인 건 아닌지 피해자에게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나날의 연속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와리프였습니다.